자, 이 부동산 학개론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수요 공급이론, 그 다음에 정책론, 그 다음에 오늘 해야 될 투자론, 그리고요 금융론, 마지막으로 감정평가, 요 5가지 파트가 가장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투자론을 공부할 겁니다. 투자론 66페이지 한번 볼게요. 66페이지. 자, 이 부동산 학개론 공부하는 학생분들이 1년 내내 공부하면서 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처음에 좀 하다가 이 투자론 쪽에서 상당히 힘들어 하십니다. 그리고 맨 끝에 이제 감정평가 3방식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계산 문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상당히 힘들어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시는 부분은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남도 다 어렵게 생각하니까 좀 어려운 내용이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 예, 뭐라고 했어요? 예,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이게 문제도 계산 문제도 풀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그래서 본인만 어려운 게 아니라 다 어려운 거고, 그리고 내용 자체가 전부 다 쉬운 내용만 있으면 전부 다 합격하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내용도 있고 해서 합격할 분도 좀 잘라내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투자로는요, 그동안은 부동산 투자할 때 내가 어디 아파트라든가 상가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냥 동물적인 감각으로, 그러니까, 요거 가격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어떤 동물적 감각이죠. 요걸로 이제 투자하고 했는데, 여기서는요, 그렇게 동물적으로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어떤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어떤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거를요 부동산 투자론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론은요 이 전체적인 틀을 갖추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릴 건데 요 틀 내에서 내가 지금 어떤 내용을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뭘 공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부분을 공부하고 있냐, 이런 걸 전부 다 같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그냥 무턱대고 막 공부하게 되면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릅니다. 무지하게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 틀 내에서 살짝 살점을 붙이는 식으로 있죠. 이렇게 붙여나가면 의외로 빠른 속도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위해서는요, 제가 이제 큰 틀을 좀 이렇게 갖춰 보겠습니다. 큰 틀을. 자,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맨 먼저 해야 될 것은요, 투자를 위한 목적을 먼저 정해야 됩니다. 목적. 자, 투자의 목적은요, 이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좀 벌자, 이런 목적이 없다면 그다음부터 할 얘기가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서 돈 좀 많이 벌자, 이러한 경제적 인간을 가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좀 벌자 그러면 이 품위가 좀 떨어져, 안 떨어져요? 약간 떨어지니까 이 부를 좀 극대화하자, 이거 어때요? 예? 부가 이제 재산 가치를 얘기하는 건데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자, 이거 어때요? 마음에 들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이 투자의 목적은요, 부동산 투자에서 재산 가치를 극대화하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할 얘기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를 들어 내 양로원 사업해 갖고 돈을 많이 벌겠다. 그러면 아무래도 어르신들 등쳐먹고 이러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논리보다는 일반적인 상가 있죠? 이런 상가 구입해서 큰 돈을 좀 벌어보겠다, 이런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목적을 정했겠다.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재라는 게 뭐냐면 이 여럿이라는 뜻입니다. 재군들 이렇게 할 때는요, 여러분들 하듯이 여러 투자안들을 좀 선정해 보겠다. 여러 투자안들을 선정해 보겠다. 여기저기 다니면서 쓸만한 부동산 대략적으로 한번 분석해 봤을 때 좀 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이걸 좀 찾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원룸, 요 동네에 있는 A라는 원룸, 요 괜찮아 보이고, 그 다음에 저 근처에 보니까 B라는 상가, 요것도 괜찮아 보이고, C라는 임대주택, 요거는 지금 꾸질꾸질하게 생겼는데, 요거 잘만 리모델링 하고 하면 돈이 될 것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가지를 쭉 뽑아보는 거를요, 이거를 재투자안을 선정한다. 몇 가지 투자안을 선정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뭐 이 하나하나에 대해서 하나 전부 다에 대해서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를 현금 수입 혹은 현금 지출이라 하는데 이걸 줄여서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는 겁니다.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다. 현금이 들어오고 나간 거 있죠?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간 돈, 앞으로 들어올 돈을 추정해 보는 겁니다. 순전히 내 손에서 나가는 돈, 앞으로 내 손에 들어올 돈이죠? 요것만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근데 뭐 하나하나 셋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셋다다. 근데 A라는 원룸에 투자하기로 했다. 그러면 현재 얼마에 나갈지는 확실히 알 겁니다. 부동산 가격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나중에 임대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알아요? 몰라요? 몰랄래? 자, 내가 이제 부동산을 구입했다. 그러면 임대사업 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임대료가 미래 얼마 정도 들어올 건지 이거 확실히 알아 몰라요? 모를 거 아닙니까? 맞죠? 그리고 나중에 얼마에 팔지 알아 몰라요?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 앞에다가 이제 기대자를 써주면 딱 좋겠네요. 기대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해 보겠다. 네, 그러니까 내가 원룸 사업 하려고 하는데 원룸이 이제 부동산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에 내 나가는 돈이 있는데 앞으로 임대 사업을 통해서 얼마가 들어올지 확실히 알아 몰라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앞에다가 기대자를 써주면 딱 좋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하나에 대해서 셋다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A라는 원룸은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는데 총 5층짜리입니다. 네, 그리고 4칸 딱 돼 있는데 우리 투자론에서는요 내 돈 투자액을 옆에다 써볼게요. 자, 내 돈 투자액과 자, 이게 이제 시장에서 8억에 나와 있는 부동산입니다. 자, 8억에 나와 있는 부동산인데 내 돈은 5억 있어요. 5억. 그러면 요거 구입하려면 한 3억을 빌려야 되겠네요. 은행에서 얼마를 빌려요? 3억을 빌려야 되겠죠? 이렇게 한 다음에 순전히 이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원룸 사업 하겠다 이게 아닙니다. 내가 이제 뭐 가업을 상속받았을 때는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이거 일반적인 이런 부동산은 한 5년 정도 잘 운영해서 돈 좀 벌어서 권리금 좀 받고 팔겠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요걸 좀 가정해 볼게요. 5년 정도 운영하다가 처분할 목적이 있다. 그러면 5년 동안에 걸쳐서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그리고 앞으로 내 손에 들어올 돈 있죠?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자, 요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내가 내 손에서 나간 돈, 빌린 돈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 손에 나간 돈 그리고 5년 동안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이것저것 다 빼고 나서 나한테 들어온 돈 있죠? 요거 추정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 돈 여기서 투자하게 되면 내 돈 나가는 건 얼마예요? 5억 나갈 거 아닙니까? 5억 나가고 매년 임대사업을 통해서 임대료가 들어와 안 들어와요? 들어오겠죠. 근데 이 임대료가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건 아니겠죠. 일단 뭐 각종 경비 다 빼야 될 거 아닙니까? 뭐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각종 관리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돈을 돈 빌렸으니까 매년 갚는 돈도 있어 없어요? 갚는 돈 있겠죠? 원금도 나가겠고 이자도 나갈 거 아닙니까? 이것도 좀 빼야 되고 그 다음에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도 내야 되겠죠? 이것저것 다 빼야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순전히 내 돈 나간 거 마지막으로 내 손으로 들어올 돈 있죠? 요것만 추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났더니 내가 가져갈 돈이 한 8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8천만 원 정도가 된대요. 근데 요것도 이제 대충 계산하면 절대 안 되고 아주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이렇게 미래 여러 상황을 상정해서 나중에 경기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어쨌거나 여러 가지 상황을 상정해서 이럴 때는 얼마 들어오고 이럴 때는 얼마 들어오고 그리고 이렇게 될 확률 저렇게 될 확률 이렇게 좀 과학적으로 추정해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대충 A 8천만 원 들어올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집에서 노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처분할 때는 5년 있다 처분하게 되면 요거를 13억 정도 받을 것 같답니다. 13억. 근데 13억이 전부 내 손에 들어오는 거예요? 아니죠. 우리 그 중개 수수료 이것도 빼야 되고 그 다음에 행여나 3억 빌렸는데 못 갚은 돈 있으면 다 갚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부동산 팔으니까 목값 돈 있으면 은행에서 다 갚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자, 이 8억에 구입해서 13억에 팔았다. 그러면 얼마나 남겨 먹었어요? 5억 남겨 먹었죠? 이것도 일종의 소득은 소득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세금도 부과합니다. 양도소득세라는 세금도 부과해요. 그래서 요거 저거 다 빼고 났더니 얼마라고요? 한 7억 정도가 들어온다. 이렇게 해서 셋 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셋 다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요.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예상되는 현금 수지를 측정한다 해줍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은요. 경제성을 분석한다 해줍니다. 자, 경제성 분석이라는 것은요. 자,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비교해서 여러 가지 투자 분석 기법을 동원해서 최적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가장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 보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걸 뭐라고요? 경제성 분석한다 입니다. 그러면 요거 잘 보시면 요거는 내 손에서 나간 돈이고 이렇게 요거는 나머지는요. 앞으로 내 손에 들어올 돈이죠. 그러면 나간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돼요? 들어올 돈이 커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한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볼게요.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갑이라는 사람이 자, 어떤 부동산에 10억을 투자했는데 자, 이 빈 땅입니다. 10억에 투자해서 밑으로 가볼게요. 자, 10억에 투자했는데 5년 있다 이거저거 빼고 났더니 12억이 들어오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10억, 자기 돈 10억 투자해서 5년 있다가 12억 이거저거 다 빼고 나서 자기가 가져가는 돈이 12억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5년 정도에 걸쳐서 2억 정도 벌었으니까 많이 벌은 거 아니냐, 여기다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거는 성급하다는 얘기입니다. 성급하다. 왜 그러냐면 만약에 요 10억을 은행에다 예치했다고 치자. 어디라고요? 은행에다 입금했는데 은행 이자율이 1년에 5%랍니다. 5%. 그러면 이 10억, 1억에 5% 하면 500만 원입니다. 근데 10억에 5% 하니까 5천만 원이죠. 그러니까 단순 무식하게 그냥 계산한다 하더라도 1년에 얼마씩이라고요? 5천만 원씩 이자 받으니까 이 5년 있다가는 은행에서 얼마 받을 수 있어요? 12억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아주 단순 무식하게 계산하더라도. 근데 여기서는 12억밖에 안 들어오니까 여기다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그냥 은행에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맞지 않나요? 뭐하러 여기 부동산 투자합니까? 은행 예치해더라도 12억 5천만 원 들어오는데. 맞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자하면 안 되겠네요. 그냥 은행 예치하는 게 낫겠네요. 거꾸로 볼게요. 거꾸로. 5년 있다가 다른 형태로 5년 있다 12억을 받으려니까 은행 직원한테 얼마를 예치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5년 있다 이자까지 포함해서 12억 받으려니까 은행 직원한테 얼마를 예치하면 돼요? 했더니 자, 이 얼마라고요? 9억만 예금하더라도 5년 있다 12억 받을 수 있답니다. 맞죠? 근데 내 부동산은 10억이나 투자해야 되니까 벌써 투자 시점에 얼마가 손해예요? 1억만큼 손해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은행 예치하는 게 낫다는 얘기죠. 은행 예치하고 9억만 예치하더라도 1억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부동산에 투자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요, 아직 이제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를 공부할 거니까 이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요, 요구 수익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데 그 정도의 위험 수준에 따라서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뭐라 한다고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걸로 이제 할인합니다. 무슨 얘기 몰라서요? 앞으로 이런 얘기 공부할 거니까 이 할인하게 되니까 얼마가 나왔나? 나오겠죠? 그래서 요거를 요 정도의 가치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 판단되는 투자 가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랑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인 이러한 방식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니까
다른 데 투자해서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로 이렇게 뺀 게 이거고, 거꾸로 한다면 이게 붙인 게 이겁니다. 그럼 다른 데 투자해서 충분히 벌 수 있는 수익률에 투자했더라면 이 정도는 충분히 벌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요게 이렇게 할인한 게 6억이라고 치자, 6억. 그러니까 6억 정도는 투자해야 이 정도 벌 수 있는데, 평균적으로. 근데 이 부동산은 5억만 투자해도 이 정도 벌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벌써 투자 시점에 1억이 남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투자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우니까 좀 이런 걸 공부할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들어올 돈을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수익률로 할인하는 겁니다. 할인하게 되면 이거를 투자가치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슨 가치라고요? 투자가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합리적인 투자 분석 기법입니다. 되셨죠? 요거 하려고 하는 게 요게 최종 뭐라 할까요? 최종 종착역이라 생각하시면 돼. 요거 되겠나요? 요거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를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요거 할 거니까. 이렇게 했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렇게 경제성 분석은요. 자, 크게 이제 저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요. 미래 현금 수지를요.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이제 이게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 시점의 가치로 할인해서 분석하는 거 있죠. 저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해줍니다. 뭐라고요? 할인. 그냥 나간 돈과 들어온 돈을 단순히 비교하는 게 아니라 다른 요 돈을요. 다른 데 투자했더라면 그 정도는 벌 수 있다는 얘기죠. 요거 하고 내 부동산에 투자해가고 이제 비교하는 거 있죠. 이게 가장 과학적인 분석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거를요. 뭐라 한다고요?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요게 투자론의 거의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그래서 요 내용이 없으면 뭐 공부할 것도 별로 없습니다.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뭐 이런 거나 공부하는 거지. 더 이상 할 것도 없어요. 근데 요게 이제 들어가는 바람에 투자론 자체가 매우 좀 복잡해진 겁니다. 매우 좀 어려워진 겁니다. 그래서 요걸 기초로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어떤 대안을 선택할지를 결정하는 최종 결정을 하는 겁니다. 결정. 이렇게 셋 중에 하나를, 그러니까 얘랑 비교해서 가장 큰 차이가 나는 거 있죠. 이런 걸 선택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공부하려면요. 몇 가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한 4가지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상식을 가지고 출발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맨 먼저 요거 공부하기 위해서는 먼저 워밍업을 좀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저기 울산 바닷가에 가려니까 여기 겨울철에 갑자기 준비 운동도 안 하고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러면 들어가는 모습은 볼 수 있지만 나오는 모습은 못 볼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요?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히 워밍업을 좀 해야 됩니다. 준비 운동. 그래서 맨 먼저 이제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렇게 해서 자, 이 간단히 투자라는 것은요. 어떤 이용할 목적이 있는 거를 투자라는 거고, 투기는요, 이용 목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이용할 거주할 목적이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걸 투자를 한다면, 어떤 사람은 집이 5채나 있는데, 요번에 그 집값 올라간다고 누가 얘기하니까 이용도 안 하면서 이거를 구입할 수도 있어, 없어요? 있죠. 이런 것들을 투기라는 겁니다. 투기. 어떤 사람이 이 농사 지을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다. 이런 거는 일종의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이 이 농사 지을 목적도 없으면서 농지를 구입할 수 있죠. 자기 이름으로는 농지 구입이 힘드니까 친구 명의로, 사촌 명의로 이렇게 구입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다 투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간단히 워밍업 정도 하는 거예요. 하는데 여기서 굳이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지렛대 효과입니다. 지렛대 효과가 뭐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은행 이자는 싸요, 비싸요? 좀 싼 편입니다. 어떤 경우는 낮을 때는 굉장히 낮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에서 빌려서 투자하게 되면 내 돈은 적게 투자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니까 번 돈 중에 내가 가져갈 돈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거를요,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굳이 물어본다면 한 문제를 물어봅니다. 지렛대 효과. 자, 두 번째는요, 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는데, 요구 수익률이 도대체 뭐냐? 수익률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요구 수익률은요, 사람들은 위험이 커지죠? 그럼 자꾸 그에 상응하는 높은 수익을 자꾸 요구합니다. 되겠죠? 그래서 두 번째는요, 위험이 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험이 뭐냐? 위험에 대한 정의하고, 자, 이 위험 같은 거 좀 알아볼 필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서는요, 요구 수익률의 어떤 정체, 이런 것들을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구 수익률의 뭐라고요? 정체, 이런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 지금까지는 셋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하겠다. 그런 논리인데, 이게 돈이 많은 사람들, 한 30억 정도 갖고 있는 사람들은 30억짜리 덩치 큰 부동산을 하나 구입할 수도 있지만, 한 5억짜리 짜잘한 거를 한 6개 구입할 수도 있어, 없어요? 그죠? 요거를 여러 나눠서 투자하는 거를요, 분산 투자한다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산 투자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고, 두 번째는요, 어떤 형태로 이 분산 투자하는 게 만족감을 가장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 집합인가, 이거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를요, 포트폴리오 이론이라는 데서 공부할 겁니다. 자, 포트폴리오 이론이다. 여기서 이제 여러 부동산에 나누어 투자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 자, 지금까지는요, 이 하나의 논리로 가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게 이제 결승점입니다. 여기에 최종 목적지인데, 보통 이제 하나의 목적지까지 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울산인데, 울산에서, 애가, 에버랜드 가자고 하는 바람에, 이제 에버랜드가 목적지입니다. 랜드가 이렇게 쓸까요? 이렇게 랜드가 목적지고, 여기가 울산인데, 여기서 꼬맹이가 이 에버랜드 가고 싶다고 해서 목적지가 어디예요? 에버랜드인데, 이게 이제 목적지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가는데 하나의 논리로 쭉 가다가 천안쯤에 가다 보니까 꼬맹이가 밥을 먹고 싶답니다. 조금 전에 밥 먹고, 한 1시간 전에. 그래서 뭘 먹고 싶냐 했더니, 얼큰한 순댓국이 먹고 싶답니다. 4살짜리가. 그래서 순댓국을 이렇게 검색해 봤더니, 뭐 천안 쪽에 거기 그쪽에 이제 그 순댓국 파는 집이 많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이제 빠져나가서 이제 잠깐 빠져나갔다가 들어오려고 합니다. 잠깐 빠져나갔다가 들어옵니다. 알겠죠? 이게 바로 포트폴리오 이론입니다. 요거는 여러 자산에 나누어 투자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나 했죠? 요걸 공부하는 거고, 다시 돌아와서 에버랜드 쪽으로 가는 겁니다. 가는데 요거를 이 요구 수익률을 할인한다, 그런 얘기인데, 할인은 또 어떻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할인하는 거냐, 이런 건 좀 알을 필요가 있죠. 요거 이제 요구 수익률로 이렇게 복리 형태로 빼는 거를 할인한다 해줍니다. 요거 좀 알고 있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수학적인 어떤 기초가 좀 필요합니다. 자, 기초가 필요한데, 여기서는 수학적 기초라니까 미분 적분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그냥 제곱, 세제곱, 네제곱 이런 것만 알으면 돼요.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계산이 가능합니다. 되셨죠? 이렇게 해서 요걸 공부하기 위한 기본이 되는 상식을 먼저 공부해야 됩니다. 요거를요, 기초이론 해줄게요. 투자론의 기초이론. 이렇게 해서 요걸 공부하기 위해서 이런 먼저 기본적인 상식을 갖고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요, 잘 모르겠지만 요 순서에 따라 이대로 진행하면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자, 맨 먼저 기초이론이다 해서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기본적인 상식을 갖췄겠다. 그러면 두 번째는요, 요것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온 숫자들인가, 이거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 현금 수지를 측정하는 것, 요것도 좀 공부할 것이고, 세 번째는 이제 경제성 분석 알아볼 겁니다. 알아보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요겁니다.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 요걸 기초로 해서 최종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외에도 이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방식들이 좀 있는데, 뭐가 있냐면 어림셈법이라는 것도 있고요. 어림셈법이라는 것은 무슨 영어가 아니라 이 대충 어림 잡아서 대충 계산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특정 비율을 가지고 분석하는 비율 분석법 이런 것도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 두 가지는요 논리력이 상당히 떨어지는데 그래서 대충 뭐 계략적인 분석 기법이라 정확성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요게 할인 현금 수준소법이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다면 이거 침 발라가면서 하나하나 세보겠다는 얘기죠. 이렇게 좀 자세히 세본다면 얘는 그냥 요 10,000원짜리가 이만큼 있다 그러면 에이 대충 한 100만원 되겠네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해서 계략적으로 분석하는 건데 자, 이 중요성은 매우 떨어지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소한 한 문제 내지 많게는 두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하니까 보통 한 문제 정도 나오니까 무시하면 대화인데요 안 되고 이거 해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은 안 할 겁니다. 오늘은 요건 안 하고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왜 공부하냐, 이걸 왜 공부하냐 이런 걸 자꾸 알고 있으면요 의외로 빠른 속도로 정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할 겁니다. 되셨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행하는 거고 교재에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면요 정리가 잘 돼 있는 거고 이 얘기했다 저 얘기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요 이거는 그 정리가 제대로 안 되는 겁니다. 교재 자체도. 되셨죠? 이렇게 해서 자, 내용 자체는 이겁니다. 이게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승점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요거 승일이 뭔지 모르겠지만 요걸 할인해 갖고 두 가지를 비교하는 방식이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체계적이고 가장 어떻다고요? 합리적인 투자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순서에 따라 이렇게 진행하면서 내가 어느 부분을 이걸 왜 공부하냐 이걸 알고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은요 이런 데 들어가서 그냥 몇 날 며칠이고 막 헤매고 있는데 이거 왜 하는 거냐 했더니 잘 모르겠대요. 이거는 이거 할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할인하려고 하는 이 의미를 자꾸 아시면 금방 끝납니다. 되셨죠? 그래서 요거는 다 지울게요. 지우고서 이제 여기서부터 순서에 따라 그대로 간단히 알아볼 겁니다. 11월, 12월 달은 자세히 하게 되면 학생들이 상당히 힘들어 하니까 여기서는요 간단히만 공부할 겁니다. 자, 순서에 따라, 적어놓은 순서에 따라, 제가 나중에는요, 어떤 테마별로 제가 그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서 드릴 겁니다. 그래서, 그림상에서 어떤 내용을 공부하는 건지, 이걸 자꾸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맨 먼저, 아까 이렇게 한 것처럼 기초 이론, 기초 부동산 투자의 기초에서, 자, 이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여기서는 굳이 한 문제를 물어본다면, 지렛대 효과라는 걸 물어봅니다. 지렛대 효과. 자, 우리 교재는요, 어디에 있냐면, 이 66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66페이지에 지렛대 효과라고 있네요. 자, 그래서 한 문제 나온다면, 예전에는, 문제가 좀 쉬울 때는, 뭐, 투자는 뭐고, 투기는 뭐냐, 이런 거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문제 이렇게 쉽게 안 물어봅니다. 그런 건 안 물어보고, 우리 투자에서 가장 큰 장점이, 우리 부동산은 비싸요, 싸요? 비싸기 때문에 때로는 은행에서 돈 빌려 투자할 필요가 있는데 이때 은행 이자는 일반적으로 싼 편입니다. 싼 편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는 경우는 내 돈은 적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작게 투자해서 많은 돈을 벌어갈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 이게 가장 큰 장점이 될 수 있고 굳이 가장 큰 단점이 될 수 있다면 뭐가 될 수 있냐면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 있죠. 이게 가장 큰 단점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제 주식에 투자하거나 어떤 채권 같은 게 투자하게 되면 돈이 급하다. 그러면 조금 손해나더라도 얼른 팔려 안 팔려요? 주식시장에 가서 얼른 팔으면 되는 거죠. 바로 돈 될 수 있지만 부동산은 그게 아닙니다. 부동산은 뭐 아파트야 그나마 조금 잘 팔리는데 요즘은 아파트 잘 안 팔립니다. 그렇지만 뭐 상가라든가 공장, 토지 이런 것들은 1년이 되도록 5년이 되도록 안 팔릴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환금성이 떨어지는 거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어쨌거나 지렛대 효과는요. 어떤 이따만한 큰 돌이 있다고 치자. 이 돌을요 들어 올리려면
여기 들어 올리려고 하는데 판자떼기 껴서 여기 판자떼기를 이렇게 끼워서 그냥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냥 이렇게 이거 좀 들어 올리려고 합니다. 그럼 들어 올리려면 뭐 그 잘 올라가 안 올라가요? 안 올라가고 뭐가 부러져요? 예? 자, 이걸 그냥 이렇게 큰 돈을 들어 올리려고 해봐요. 그러면 뭐가 부러져요? 예? 아니, 그냥 판자대에 껴서 이렇게 들어 올리려고 하면 잘 안 올라가죠? 그러면 뭐가 부러질 수도 있겠네요. 뭐가 부러져요? 예? 환전? 판자떼기? 네. 아닙니다. 판자떼기가 부러진 게 아니라 허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허리가 부러지면 돼야 한대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들어 올리면 안 되고 여기다가 이제 뭘 살짝 괸 다음에 이렇게 될 다음에 위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이렇게 살짝 누르게 되면 궤력을 발휘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면 지렛대 효과라는 겁니다. 그냥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니라 무슨 힘이라고요? 궤력을 발휘하는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이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일상생활에 딱 보면 다 이 그 손톱깎이 같은 거 이런 것들 있죠. 다 이제 지렛대 효과를 응용해서 이 두꺼운 손톱을 막 깎아내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그 병따개 아무리 찾아봐도 병따개가 없다. 병따개 있죠. 맥주병 같은 거 그럴 경우는 이 숟가락 가지고 여기 이제 맥주병이라면 바짝 대죠. 숟가락 대고서 탁 하면 따집니다. 어렵지 않게 따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게 다 이제 지렛대 효과입니다. 자, 벤치라든가 이런 것들이죠. 이런 전부 다 지렛대 효과, 가위라든가 이런 것들 전부 다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예입니다. 그리고 벤치 아시나요? 철사 같은 거 자르는 거. 이 벤치를 한 10배 정도 크게 한 거를 절단기 해주는데 요거는요, 저기 뒤에 있는 그 사물함 같은 경우에 자물통이 있는데 열쇠 잊어먹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두꺼운, 이렇게 두꺼운 쇠독을 잘라냅니다. 무지막지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알겠나요? 이거 전부 다 지렛대 효과를 응용하는 예들입니다. 되겠나요? 그리고 건설 현장에서 쓰고 있는 뭐 빠루라든가 빠루가 뭐냐면 뭐 일본식 용어인지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못 같은 거 있죠? 요거 빼내는 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각종 뭐 철사를 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 지렛대 효과가 아니면 인간이 이거를 휘기가 거의 힘듭니다. 이런 걸 다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대 효과를 응용한 예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투자도 자,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은행 돈을 지렛대 삼아 자, 내가 적은 돈을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를요, 지렛대 효과다 줍니다. 그래서 간단히 그림을 통해서 해결해 볼게요. 그림. 지금은 자세히 하게 되면 이것도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큰 흐름을 갖추고 그 내용을 대충 전체적인 내용 이런 거다 이런 거 알고 가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그림을 통해서 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좀 정확히 한번 그려볼게요. 정확히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 자, 요 하나 더 그려볼게요. 하나 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잘 보면 밑에 이제 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 마음 나쁜 사람들은 잘 안 보이는데 저는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내 돈 1억을 투자했을 때 내 돈을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이렇게. 자, 내 돈 1억 투자하게 되면 1년 동안에 이렇게 볼게요. 자, 번 돈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을 벌 수 있는 투자안이 있다고 치자. 근데 요거를요, 내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이 부동산입니다. 요거를 은행에서 빌려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거나 반은 자, 이거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고 반은 은행에서 빌리고 그다음에 반은 내 돈 투자한다고 치자. 이렇게 은행에서 반을 빌렸으니까 5천만 원 빌렸네요. 5천만 원. 그리고 반은 내 돈 투자했다고 치자.
반은 내 돈 5천만 원을 투자했다. 그러면 1년 동안 이제 번 돈이 있는데 1년 동안 들어온 돈을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되죠. 에이, 은행도 결국은 투자한 거니까 은행하고 내가 나눠 가져야 돼, 안 나눠 가져야 돼요? 들어온 돈을 나눠 가져야 되죠. 근데 은행은 돈을 왜 빌려줍니까? 은행이 돈을 빌려주는 이유가 뭐예요? 이자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자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은 4%라고 치자. 이자율은 몇 퍼센트라고요? 4%. 그리고 원금은 나중에 부동산을 팔아서 갚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년 동안 자 5천만 원에 4% 하면 나중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뭐 공부할 겁니다. 그래서 5천만 원에서 0.04를 곱하면 돼요. 얼마 곱한다고요? 0.04 이런 거 공부할 겁니다. 나중에는 계산기도 하나씩 좀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이소 이런 데 가서 좀 5천 원짜리 있죠? 이런 거 좀 구입해서 들고 다니셔야 됩니다. 나중에 같이 계산기도 두드려 보고 이렇게 할 거예요. 되셨죠? 이렇게. 그래서 이때는 이런 것도 계산할 줄 아셔야 돼요. 5천만 원에 4% 하면 5천만 원에다가 0.04를 곱해주면 됩니다. 되셨죠? 그러면 얼마 나오냐면 200만 원 나옵니다. 4, 5, 20에서 얼마라고요? 200만 원. 그러니까 은행한테 얼마 주면 돼요? 200만 원 주면 돼요. 그러면 남는 돈은 다 누가 가져가요? 내가 가져가지 누가 가져갑니까? 번 돈에서 은행 이자 빼면 나머지 다 누구 거라고요? 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번 돈 혹은 벌 수 있는 돈이 무려 1,800만 원이 되네요. 무려 얼마라고요? 1,800만 원. 자,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빌려 투자하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내 돈 반만 투자하고도 거의 2천만 원 가까이 벌어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거 왜 이런 효과가 나타나냐면 은행 이자가 싸서 그런 겁니다. 뭐가 싸서요? 은행 이자가 좀 굉장히 낮아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안 돼서 그러는 겁니다. 되셨죠? 이런 거를요, 지렛대 효과다 줍니다. 무슨 효과라고요? 지렛대 효과. 이런 식으로 해서. 자, 근데 요거는요, 이렇게 볼게요. 자, 이 수익률이라는 것은 이따가 할 건데, 자기 자본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 돈 투자액 대비, 보통 이제 1년간에 내가 벌어가는 돈 있죠? 요거를요, 자기 자본 수익률 해줍니다. 다시 할게요. 이게 가장 중요한 수익률인데,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1년 동안 벌어가는 돈 있죠? 이걸 뭐라 한다고요? 자기 자본 수익률인데, 이럴 경우에는 자기 자본 수익률이 얼마냐면, 보통 수익률은 연간 단위로 계산합니다. 1억 투자해서,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1억 투자해서 1년 동안 얼마 벌었어요? 2천만 원 벌었네요. 2천만 원 벌었네요. 그래서 계산하면 얘는 이럴 때는 20%입니다. 20%. 자, 20%. 0.2니까 20%입니다. 이거 나중에 계산해야 할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자기 자본 수익률 계산해 볼게요. 자기 자본 수익률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항상 수익률은요, 본질적인 수익률은 내 돈 투자액 대비, 내가 가져갈 돈 있죠? 이런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내 돈 얼마 투자했어요? 5천만 원. 그리고 내가 얼마 벌었어요? 1,800만 원 벌었죠? 그래서 이때는 1년 동안의 수익률이 무려 36%네요. 계산하면 0.36에서 36%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니까, 자,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걸 뭐라고요? 지렛대 효과. 특히, 자, 은행에서 빌려 투자했을 때 점점 수익률이 높아지는 거를요, 정의 지렛대 효과 해줍니다. 뭐라고요? 정의 지렛대 효과.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은행에서 돈 못 빌려갖고 사채를 쓸 수 있죠? 그럼 오히려 사채업자한테 줄 돈이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오히려 은행에서 사채업자한테 빌려 투자하게 되면 점점 자기 자본 수익률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이거를요, 부의 지렛대 효과 이렇게 합니다.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는요, 은행에 돈 빌린다고 가정했을 때는 내 돈 투자액 대비 수익률이 점점 커진다는 얘기죠.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지렛대 효과다. 특히 정의 지렛대 효과 해줍니다. 되셨죠? 그래서 그 의미만 하시면 돼요. 뭐만 하시면 된다고요? 의미. 그래서 거기 잡다하게 써 있는 거 이런 거 좀 보고 있으면요, 머리 아파요. 머리 아프니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의미만 하시면 됩니다. 의미. 간단히
은행에서 빌려 투자하게 되면 돈 벌어서 은행한테 줄 돈이 얼마 돼야 안 돼요? 안 되니까 내가 적게 투자해서 많이 벌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하는 거를 뭐라 한다고요?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되셨죠? 이렇게 응용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간단히 그 기초이론 중에 첫 번째 테마인 지렛대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자, 두 번째는요, 잠깐만 쉬었다가 수익률이 뭐고 위험이 뭐냐 이런 거 좀 알아볼게요. 수익률이 뭐고 위험이 뭐냐. 잠깐 쉬겠습니다. 이렇게.